1592년 용인에 나타난 해병대. 왜군 오만 증발. 사라진 7분. 42초의 진실. 2026년 8월 동해안 상륙훈련 해역. 해병대 제2사단 상륙기동대대는 실전적 종합훈련에 돌입해 있었다. 훈련 시나리오는 단순했다. 적 5만 병력이 해안과 내륙을 점령한 상황. 해병대가 상륙 후 교두보를 확보하고 기계화 부대와 합류해 적 주력을 경멸한다는 설정이었다. 중대장 김태훈 소령은 상륙 돌격장 갑차 KAAV 선두 차량 위에서 싼강령을 들고 해안을 응시하고 있었다. 뒤편에는 K2 전차 2대, K9 자주포 내문이 사격 대기 중이었다. 드론 정찰팀은 상공 300m에서 해안 방어선을 촬영하고 있었다. 드론 영상 이상 없음. 목표 지점 A3, 모래사장 길이 400m 확인.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오후 15시 17분. 갑자기 드론 화면이 일그러졌다. 전자파 간섭처럼 화면이 깨졌다가 지도 좌표가 사라졌다. 중대장님, GPS 신호 손실, 통신병이 외쳤다. 김소령은 즉각 상황을 정리했다. 위성 재접속 시도, 전 차량 통신 상태 보고. 그러나 상황은 단순한 장비 오류가 아니었다. 위성망 전체가 먹통이 되었고 군 내부망도 끊겼다. 인공위성 기반 위치 표시가 사라지자 전차와 장갑차의 디지털 지도는 공백으로 변했다. 그리고 드론이 마지막으로 송출한 화면. 해안선이 달라져 있었다. 콘크리트 방파제는 사라지고 대신 흙과 통나무로 엮은 목책이 보였다. 방어용 참호는 현대식이 아니었다. 흙을 파고 나무를 세운 단순한 구조였다. 이게 뭐야? 박지훈 대위가 모니터를 붙잡고 중얼거렸다. 카메라가 주민되었다. 목책 위에 서 있는 병사들. 그들은 군복이 아니라 갑옷을 입고 있었다. 철판과 가죽을 덧댄 조끼, 투구, 그리고 손에는 창과 조총. 깃발에는 한자가 선명했다. 리첸. 김소령의 손이 잠시 멈췄다. 왜군. 그 단어는 농담처럼 흘러나왔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다. 상륙지점 좌표를 다시 대조했다. 훈련 계획상 이곳은 현대의 강원도 동해안.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지형은 지도와 일치하지 않았다. 오히려 과거 기록에서 본 전장 지형과 유사했다. 과거 전투 지형 데이터 불러와. 드론 기록과 지형 분석 프로그램을 수동으로 비교했다. 몇 분 후 박 대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1592년 용인 전투 지형과 유사합니다. 임진왜란 초기 조선 관군이 왜군 오만에게 패배한 전투. 김소령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정은 나중이다. 지금 저 병력은 우리를 적으로 본다. 목책 너머에서 북소리가 울렸다. 일정한 박자로 진군을 알리는 신호였다. 깃발이 흔들리고 창을 든 병사들이 줄을 맞추어 이동하기 시작했다. 병력 규모 추정. 최소 3만 이상. 후방까지 합치면 5만에 근접합니다. 해병대 중대 병력은 180여 명. 전차와 자주포를 합쳐도 절대 숫자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화력은 달랐다. 김소령은 단호하게 명령했다. 실탄 장전, 교전 수칙 전환, 경고방송 실시. 확성기에서 일본어 경고가 흘러나왔다. 접근을 중지하라. 무기를 버리고 후퇴하라. 계속 접근 시 사격한다. 왜군 진영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소리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이해했어도 믿지 않았다. 앞줄의 조총병들이 화승을 붙이며 사격 준비를 했다. 첫 조총 발사가 울렸다. 화약 냄새와 함께 탄환이 장갑차 외판을 튕기고 흙바닥에 박혔다. 관통력은 현대 장갑에 전혀 미치지 못했다. 피해 없음. 그러나 그 한 발은 충분했다. 김소령은 더 이상 훈련이 아님을 확신했다. 전차, 경고사격, 목표 전방 200m. K2 전차의 120mm 포신이 낮게 움직였다. 발사 순간 공기가 찢어지는 듯한 폭음이 해안을 뒤덮었다. 포탄은 왜군 선두 진영 앞 땅을 강타했다. 흙과 인체가 함께 솟구쳤다. 진영이 무너졌다. 선두 수십 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폭압에 쓰러진 병사들이 비명을 질렀다. 북소리가 멈췄다. 왜군은 처음으로 멈칫했다. 그러나 지휘관의 외침이 들려왔다. 깃발이 흔들렸다. 후열이 밀어붙였다. 그들은 이 화력을 이해하지 못했다. 대포의 일종이라 판단했을 것이다. 사거리가 길 뿐 결국은 화약 무기라고. 김소령은 이를 악물었다. 이건 시범이 아니다. 그는 무정의로 자주포 진지에 지시했다. K9 고폭탄 3발 적중앙 밀집 지점. 잠시 후 하늘이 갈라지는 소리가 울렸다. 수초 뒤 왜군 중앙에 불꽃 기둥이 솟구쳤다. 밀집 대형은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다. 한 발에 수십 명이 쓰러졌다. 폭발 충격으로 갑옷이 찢어지고 목책이 날아갔다. 해병대 병사들조차 잠시 말을 잃었다. 훈련에서 보던 표적과 달랐다. 사람이었다. 사격 통제 유지, 불필요한 사격 금지. 김소령은 냉정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들은 군인이다. 눈앞의 병력은 적이다. 시대가 다를 뿐 왜군은 혼란에 빠졌다. 일부는 도망쳤고 일부는 광적으로 돌격했다. 창을 든 병사 수백 명이 바다를 향해 뛰어들었다. KRRV 전진, 기관포 단발 사격. 40mm 포탄이 일정한 간격으로 터졌다. 돌격하던 선두가 연속으로 쓰러졌다. 조총 사격이 다시 이어졌지만 장갑차에 흠집만 남겼다. 김소령은 전장을 내려다보며 깨달았다. 이 싸움은 전투가 아니다. 기술 격차 400년이 만든 일방적 충돌이다. 그러나 멈출 수는 없다. 저 병력은 실제로 조선을 침략했던 군대다. 이 자리에서 밀리면 현대 병력이라도 포위될 위험이 있다. 탄약은 한정적이고 보급은 없다. 집중 포격 10분 후 중지, 탄약 절약한다. 전장은 연기와 화약 냄새로 뒤덮였다. 왜군 진영은 절반 이상 붕괴되었다. 남은 병력은 산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북소리는 완전히 끊겼다. 김소령은 싼강령을 내렸다. 바다는 조용했다. 그러나 모래사장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우리가 정말 1590이 연애 온 건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포성이 멎은 뒤에도 연기는 쉽게 걷히지 않았다. 바람은 바다에서 불어왔지만 화약 냄새와 피 냄새를 완전히 밀어내지는 못했다. 모래사장 위에는 쓰러진 왜군 병사들과 부서진 창, 부러진 조총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김태훈 소령은 장갑차에서 내려 망원경으로 내륙을 살폈다. 잔여 병력 산악지대로 분산 이동 중입니다. 드론이 다시 이륙했다. 위성은 여전히 먹통이었지만 근거리 영상 전송은 가능했다.
화면에 잡힌 것은 혼란 그 자체였다. 왜군 부대는 질서를 잃고 흩어지고 있었고 일부는 지휘관을 중심으로 재집결을 시도하고 있었다. 전면 경멸은 불필요하다. 김소령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목표는 생존과 통제다. 그는 포격을 멈추게 했다. 더 쏠 수는 있었지만 의미 없는 학살이 될 가능성이 컸다. 무엇보다 탄약은 제한적이었다. 이곳이 정말 1592년이라면 보급은 기대할 수 없다. 그때 동쪽 능선에서 또 다른 깃발이 보였다. 흰 바탕의 푸른 문양. 조선군으로 추정됩니다. 드론 화면 속 인물들은 왜군과 달랐다. 갑옷의 형태, 기마병의 장비, 그리고 진영이 다소 어수선했다. 역사 기록 속 용인 전투에서 패주하던 조선 관군과 유사했다. 잠시 후 능선 아래에서 조선군 일부가 조심스럽게 내려왔다. 그들은 전장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다. 수만의 왜군이 무너진 광경, 그리고 바다 쪽에 서 있는 검은 철갑의 병기들. 말 위에 탄 장수가 앞으로 나왔다. 그는 전장을 훑어본 뒤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이곳을 친 자가 누구인가? 통역병은 없었다. 그러나 김소령은 준비해둔 조치가 있었다. 국방과학원에서 훈련받은 일본어는 있었지만 16세기 조선어는 달랐다. 다행히 역사 자료를 통해 기본 표현은 익혀두었었다. 김소령은 방탄모를 벗고 무기를 내린 채 앞으로 걸어나갔다. 우리는 조선의 후손이다.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뜻은 전해졌다. 조선군 진영이 술렁였다. 장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후손이라 하였는가? 그는 전장을 가리켰다. 이 많은 왜적을 그대들이. 김소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왜군이 이 땅을 침략했다. 우리는 그것을 막았다. 장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용인 전투는 역사상 조선의 참패로 기록된 전투다. 그런데 지금 왜군 5만이 거의 괴멸 상태였다. 조선군 병사 몇 명이 조심스럽게 전장에 다가가 시신을 확인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다. 정말 왜적이다. 그러나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김소령은 현실을 계산하고 있었다. 만약 이 개입으로 전쟁의 흐름이 바뀐다면 이후에 모든 사건이 달라질 수 있다. 명나라의 참전, 의병의 봉기, 그리고 해전의 전개까지. 그는 조선 장수에게 물었다. 이곳은 어느 해, 어느 달인가? 장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답했다. 선조 25년 6월이요. 1592년 6월. 임진왜란 발발 직후였다. 김소령의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이 시점이라면 한양은 이미 함락 직전이거나 함락된 뒤일 가능성이 높다. 왜군의 주력은 어디로 향하는가? 한양을 향해 북상 중이라 들었소. 역사는 정확히 흘러가고 있었다. 아니, 흘러가고 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왜군 5만이 사라졌다. 그중 상당수는 실제 역사에서 북진해 조선 관군을 압박했을 병력이다. 김소령은 결단해야 했다. 우리는 오래 머물 수 없다. 그는 조선 장수에게 말했다. 왜군은 조총을 주력으로 삼는다. 밀집 진영은 피하라. 산악과 협곡을 이용해 분산 공격하라. 밤을 이용해 보급을 끊어라. 그는 최대한 간결하게, 그러나 실질적인 전술 조언을 전달했다. 현대 무기 기술을 넘겨줄 수는 없다. 그것은 역사를 완전히 바꿀 위험이 있다.
조선 장수는 진지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대들이 하늘이 보낸 군사라면 조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겠지. 김소령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후방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왔다. 중대장님, 연료 잔량 60% 이하로 하락, 자주포 탄약 절반 소모. 이것이 1592년이라면 보급은 없다. 단 한 번의 대규모 교전으로 이미 소모가 크다. 더 큰 문제는 통신이었다. 위성 신호는 여전히 잡히지 않았다. 본대와의 연결이 끊긴 상태에서 장기 체류는 위험하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붉은 노을이 전장을 물들였다. 조선군은 왜군 시신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손놀림은 서툴렀지만 결연했다. 이 승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김소령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제와 같은 구름, 그러나 다른 시대. 그는 중대원들을 집결시켰다. 우리는 군인이다. 감정에 휘둘리지 마라. 지금부터는 생존이 우선이다. 방어선 구축, 야간, 경계 강화. 병사들은 묵묵히 움직였다.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날 밤 용인의 하늘 아래 현대 해병대는 원형 방어 진영을 구축했다. 전차는 외곽을 지키고 장갑차는 내부에 배치되었다. 이 드론은 교대로 채공했다. 멀리서 늑대 울음 같은 소리가 들렸다. 아마도 산으로 도망친 왜군 자녀 병력이었을 것이다. 박대위가 조용히 말했다. 중대장님, 만약 우리가 돌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김소령은 잠시 침묵했다. 그럼 우리는 이 시대의 군인이 된다. 말은 담담했지만 그 무게는 가볍지 않았다. 1592년의 전쟁 한가운데 해병대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전쟁을 끝까지 함께할 것인가? 밤은 조용하지 않았다. 산 능선 곳곳에서 횃불이 흔들렸다. 낮에 흩어진 왜군 자녀 병력이 재집결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드론의 열영상 화면에는 소규모 무리가 이동하는 모습이 선명히 잡혔다. 최소 3,000에서 5,000, 일부 기마 포함. 박지훈 대위가 상황판에 표시했다. 5만 대군은 붕괴되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지휘 체계가 무너졌을 뿐 살아남은 병력은 여전히 위협적이었다. 숫자만 놓고 보면 현대 해병대 중대는 포위당할 경우 버티기 어렵다. 김태훈 소령은 지도를 펼쳤다. 종이 지도였다. 전자지도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우리는 바다를 등지고 있다. 퇴로는 해상뿐인데 상륙함은 없다. 현 위치에서 48시간 이상 체류는 위험하다. 가장 큰 문제는 연료와 탄약이었다. K2 전차의 연료는 절반 이하, K9 자주포는 고폭탄이 40% 미만. 기관총 탄약도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다. 무차별 교전은 금지한다. 사격은 확인 후 최소화. 그는 병사들을 집합시켰다. 지금부터 우리는 방어전으로 전환한다. 적이 접근하면 격퇴하되 추격하지 않는다. 이 전장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병사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낮의 전투는 압도적 승리였지만 마음은 가볍지 않았다. 전차포 한 발에 날아가던 인간의 형체가 계속 떠올랐다. 그때 외곽 경계에서 조명이 번쩍였다. 적 접근 동북쪽 800m. 왜군 자녀 병력이 야간 기습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들은 낮의 참패를 만회하려는 듯 조용히 접근했지만 열영상 장비 앞에서는 숨을 수 없었다. 김소령은 결단했다.
조명탄 발사. 하늘이 순식간에 낮처럼 밝아졌다. 빛 아래 드러난 왜군 병력은 순간 멈칫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검은 철갑 괴물과 빛나는 포신이었다. 기관총 경고 사격, 지면 앞. EM-240 기관총이 땅을 긁었다. 흙이 튀어오르자 왜군 선두가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후열에서 누군가 고함을 질렀고 다시 돌격이 시작됐다. 그 순간 김소령은 냉정하게 명령했다. 전차, 근접 직사. 포탄이 아닌 기관총 사격이 시작됐다. 12.7mm 탄환이 밤공기를 가르며 쏟아졌다. 돌격하던 병사들이 줄지어 쓰러졌다. 기습은 10분 만에 끝났다. 잔여 병력은 다시 산으로 흩어졌다. 전투 후 의무병이 경계선에 나갔다. 쓰러진 왜군 중 일부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다. 젊은 얼굴, 수염도 제대로 나지 않은 소년 병사도 있었다. 한 해병이 이를 악물며 말했다. 제호 사람들도 그냥 병사였을 텐데. 김소령은 잠시 눈을 감았다. 우리는 선택받은 게 아니다. 여기 던져진 거다. 감정은 접어라. 그러나 그 역시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공정하지 않다. 다음 날 새벽, 조선군 본대 일부가 접근했다. 어제 만났던 장수가 다시 말을 타고 나타났다. 왜적의 잔당이 밤새 도주하였소. 그대들의 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또다시 패했을 것이오. 김소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조선 장수는 고개를 숙이며 물었다. 그대들의 무기는 얼마나 더 쓸 수 있는가? 직설적인 질문이었다. 김소령은 잠시 계산했다. 전면전 한 번이면 끝이다. 많지 않다. 그는 솔직하게 답했다. 우리는 장기전에 적합하지 않다. 조선 장수의 표정이 굳었다. 그 역시 이 기적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직감했다. 그때 후방에서 또 다른 보고가 올라왔다. 중대장님, 서쪽 도로에서 대규모 이동 포착, 왜군 본대 일부로 추정, 병력 수천 이상. 즉, 어제 경멸한 오만은 선봉대에 가까웠고 후속 병력이 존재한다는 뜻이었다. 김소령은 빠르게 판단했다. 정면 충돌은 피한다. 산악 지형으로 유도해 분산시킨다. 그는 조선 장수에게 지형을 물었다. 근처 협곡과 좁은 고개 위치를 확인했다. 그들을 이 고개로 유인하라. 우리는 후방에서 지원 사격을 한다. 조선군은 반신반의했지만 따랐다. 그들에게도 선택지는 없었다. 오후 왜군 후속 부대가 접근했다. 그들은 어제의 참패를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단지 선봉대와 연락이 끊겼다는 보고만 받은 상황. 협곡에 진입한 순간 드론이 좌표를 찍었다. K9 단발 사격, 입구 차단. 포탄이 협곡 입구를 무너뜨렸다. 낙석과 흙더미가 길을 막았다. 왜군 진영이 혼란에 빠졌다. 이어 후미에 포탄이 떨어졌다. 앞 뒤도 막힌 상태. 공황 상태가 시작됐다. 김소령은 사격을 최소화했다. 경멸이 아니라 무력화가 목적이었다. 1시간 후 왜군은 장비를 버리고 도주하기 시작했다. 조선군이 추격했다. 김소령은 이를 지켜보며 중얼거렸다. 이 정도면 한양 북진은 지연될 것이다. 역사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장갑차 내부에서 외침이 터졌다. 중대장님, 통신신호 일부 복구.
약한 위성 핑 잡힙니다. 모두가 숨을 멈췄다. 신호는 미약했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2026년의 흔적. 김소령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모든 장비 점검, 재이동 준비. 돌아갈 기회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약하게 잡히던 위성 신호는 3분을 넘기지 못했다. 통신병이 안테나 각도를 바꾸고 증폭기를 조정했지만 신호는 다시 사라졌다. 마치 누군가 스위치를 끄듯이 2026년과 이어졌던 신락 같은 연결이 끊어졌다. 지휘소 안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재접속 시도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 김태훈 소령의 대답은 짧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전장 상황판, 연료 잔량, 탄약 수치. 현실은 냉정했다. K2 전차 연료 42%, K9 고폭탄 잔량 28%, 기관총 탄약 55%. 대규모 교전 한 번이면 사실상 전투력은 급감한다. 그때 조선 장수가 다시 진지로 들어왔다.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외적이 북으로 물러나고 있어. 그대들의 힘을 두려워하는 듯하오. 김소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공포는 오래가지 않는다. 그들은 원인을 찾으려 할 것이다. 왜군 지휘부가 이 사태를 분석하면 단순한 괴력이 아니라 새로운 무기 체계의 등장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대응 전략을 바꿀 것이다. 야간 기습, 보급선 차단, 인원 분산. 그리고 무엇보다 수적 우위. 만약 외적이 전병력을 모아 다시 온다면. 조선 장수가 물었다. 김소령은 잠시 침묵했다. 그땐 우리도 버티기 어렵다. 솔직한 답이었다. 조선 장수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그대들은 오래 머물 수 없다고 했소.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소? 그 질문은 단순한 군사 조언을 넘어선 것이었다. 역사 개입의 선을 어디까지 긋느냐의 문제. 김소령은 참모들과 회의를 열었다. 현대 무기기술 직접 이전은 금지한다. 대신 전술 교리와 대응법만 제공한다. 박대위가 덧붙였다. 조총 대응 분산 진영, 기습 위주 작전, 보급로 타격, 그리고 지형 활용. 김소령은 결단했다. 오늘 밤 조선군 지휘관들을 모아라. 그날 밤 모닥불 주변에 조선 장수 5명이 모였다. 그들의 갑옷은 낡았고 얼굴에는 패전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김소령은 모래 위에 간단한 도식을 그렸다. 왜군은 조총을 앞세워 일제 사격 후 돌격한다. 밀집하면 사격에 취약하다. 그러니 이렇게 그는 점들을 흩어 그렸다. 소규모로 나뉘어 움직여라. 산과 숲을 이용해 측면을 노려라. 정면 승부를 피하라. 한 장수가 물었다. 우리는 화력이 약하오. 어찌 돌파하리까? 화력이 아니라 시간이다. 김소령은 단호했다. 왜군은 빠른 진격을 원한다. 보급이 길어질수록 약해진다. 길을 끊어라. 밤에 공격하고 낮에 사라져라. 그의 말은 400년 뒤 군사교리의 핵심이었다. 조선 장수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미 패배를 겪었다. 기존 방식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박대위가 낮게 말했다. 중대장님, 이 정도면 역사에 큰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김소령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1592년의 별빛은 2026년과 다르지 않았다.
이미 바뀌었다. 용인에서 왜군 5만이 괴멸된 사실 하나만으로도 전쟁의 속도는 달라진다. 한양 함락 시점, 의병의 봉기 규모, 명나라의 판단, 모든 것이 연쇄적으로 변할 것이다. 그때 갑자기 공기가 진동했다. 장갑차 계기판이 일제히 깜박였다. 전차 내부 전자장비가 경고음을 냈다. 전자기 이상 신호 감지. 하늘 한쪽이 일그러지듯 흔들렸다. 열기처럼 공간이 왜곡됐다. 병사들이 긴장했다. 김소령은 즉각 외쳤다. 전 장비 집결, 출발 준비. 조선군은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장수는 말을 타고 다가왔다. 무슨 일이요? 김소령은 잠시 망설였다가 말했다. 우리는 돌아갈지도 모른다. 장수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그대들이 떠나면 우리는 다시 홀로 싸워야 하오. 김소령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제는 어제의 조선이 아니다. 그는 손을 내밀었다. 장수는 잠시 망설이다 그 손을 맞잡았다. 철갑 장갑과 가죽 장갑이 맞닿았다. 살아남으시오. 김소령이 말했다. 하늘의 왜곡이 점점 커졌다. 공기가 압축되는 듯한 압력이 느껴졌다. 병사들이 차량에 탑승했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가동됐다. 마지막 순간 멀리서 북소리가 울렸다. 왜군이었다. 그들은 다시 집결해 이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수천, 아니 만 단위의 병력이 먼지를 일으키며 접근 중이었다. 시간이 없었다. 출발, 섬광이 터졌다. 귀를 찢는 듯한 굉음, 그리고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다음 순간 모래사장은 텅 비어 있었다. 연기와 전차도, 장갑차도, 검은 철갑 병사도 없었다. 조선 장수는 말 위에서 그 자리를 한참 바라보았다. 그가 본 것은 꿈이 아니었다. 전장에는 여전히 왜군의 잔해가 남아있었다. 그는 천천히 검을 들었다. 전군, 집결하라. 이제 이 전쟁은 다시 조선의 몫이었다. 눈을 뜬 순간 가장 먼저 들린 것은 파도 소리였다. 그러나 그것은 1592년의 바다가 아니었다. 통신 복구, 사단 본부 연결됩니다. 장갑차 내부에서 통신병이 외쳤다. 계기판의 위성 표시등이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다. GPS 좌표가 선명하게 찍혔다. 2026년 8월 동해안 훈련 해역. 김태훈 소령은 아무 말 없이 차량에서 내렸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콘크리트 방파제, 현대식 표지판, 멀리 보이는 해상 훈련함. 모든 것이 원래 자리로 돌아와 있었다. 상부 무전이 들어왔다. 훈련 3구역 통신장애 7분 42 초발생. 상황 보고하라. 7분 42초.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흘이었다. 전투, 포격, 야간 기습, 그리고 조선 장수와의 대화까지. 김소령은 잠시 침묵한 뒤 답했다. 일시적 전자장비 오류, 인명피해 없음, 훈련 지속 가능. 그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다. 다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생략했을 뿐이다. 기지로 복귀한 뒤 장비 점검이 시작됐다. 정비병이 전차 외부를 살피다 멈칫했다. 소령님, 이거 보십시오. 포탑 하부에 조그만 금속 파편이 박혀 있었다. 현대 탄두가 아닌 나부로 만든 구형 탄환, 조총 탄환. 다른 장갑차에서도 비슷한 흔적이 발견됐다. 일부 기관총 탄약은 실제로 소모되어 있었다. K9 자주포의 고폭탄 수량도
훈련 계획보다 적었다. 기록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차이. 김소령은 정비 보고서를 조용히 덮었다. 훈련 중 소모로 처리한다. 그날 밤 그는 단독으로 전투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 제목은 단순했다. 동해안 합동 상륙훈련 상황 보고. 그러나 마지막 문단에 그는 개인 의견을 덧붙였다. 가상적 오만에 대한 교전 결과 현대 화력은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전쟁은 단순한 화력 비교가 아니다. 상대가 누구이든 시대가 언제이든 총구 끝에는 사람이 있다. 그는 그 문장을 쓰고 한동안 멈춰 있었다. 며칠 뒤 국방부 정보분석관이 비공식적으로 기지를 방문했다. 훈련 중 발생한 통신 장애와 전자기 이상 현상에 대한 조사였다. 일부 위성 데이터에 이상한 공백이 있습니다. 그 시간대 영상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김소령은 차분히 답했다. 저희도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분석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혹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 김소령은 그날 밤 용인의 전장을 떠올렸다. 붉게 물든 모래사장, 겁에 질린 소년 병사, 조선 장수의 눈빛. 없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몇 주 뒤 역사학을 전공한 한 장교가 우연히 말했다. 소령님, 재미있는 거 아십니까? 최근 용인 전투 관련 사료 재해석이 나왔는데요. 김소령의 손이 멈췄다. 무슨 내용인가? 기존 기록보다 왜군 피해가 훨씬 컸다는 겁니다. 일부 문헌에는 하늘에서 벼락 같은 화포가 떨어져 외적 수만이 쓰러졌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예전엔 과장으로 봤는데 다시 연구 중이라네요. 김소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역사가 수정되고 있었다.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날 밤 그는 혼자 해안에 섰다. 파도는 잔잔했다. 1592년의 바다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우리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용인에서 조선군은 대패했을 것이다. 왜군은 더 빠르게 북상했을 것이고 더 많은 마을이 불탔을 것이다. 하지만 그 개입이 이후의 역사를 어떻게 바꿨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는 조선 장수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렸다.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담긴 시선. 김소령은 모래를 움켜쥐었다가 천천히 흩어버렸다. 우리는 돌아왔다. 그러나 흔적은 남았다. 그날 이후 중대원들 사이에서는 그 사건이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누구도 술자리에서조차 말하지 않았다. 다만 가끔 사격 훈련 중 포성이 울리면 누군가는 잠시 멈칫했다. 누군가는 밤 근무 중 산 쪽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김소령은 매년 6월이 되면 조용히 용인 전투 관련 자료를 찾아 읽었다. 역사는 교과서에 적힌 문장으로 존재하지만 그에게는 총성과 피냄새로 기억되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개인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 우리는 시간을 건너 싸웠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다. 전쟁은 언제나 인간의 선택에서 시작된다. 파도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2026년의 바다는 평온했다. 그러나 김태훈 소령의 기억 속 1592년의 용인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장이었다.